자, 그 V9 강좌는 최근 어려워진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 본질을 파헤치는 전투적인 강의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6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어휘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어휘력과 단어의 개수는 좀 차이가 있어. 기본적으로 자, 어휘력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단어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있어야 돼. 그건 이제 조어법인데, 자, 우리 V9 기본적으로 최근 수능 영어가 왜 단어 수준이 껑충 뛰었다고 했어?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OT에서 얘기를 했어. 첫 번째가 뭐야?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위권 내부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수능 영어의 흐름. 요거는 다른 과목하고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존재해. 두 번째, EBS 교재는 시중 교재와 다르게 원문을 그대로 써. 수능 수준을 고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EBS 교재의 어휘력이 전이되는 면이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학생들, 지금 고3 처음 올라가는 사람들은 너무 쫄 필요 없어. 왜냐면 작년에 봤던 고3들이나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EBS 교재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었던 거고, 너희들은 EBS 교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어휘 체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한 번쯤 봤던 지문이라면 한두 개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 알지? 그런 측면이 존재해. 그 다음 세 번째, 입시제도의 변화라고 했지? 본고사라든지 영어 인증시험이라든지 고1 예비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듣기 50%, 독해 지문 50%,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독해 쪽에서 변별력을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맞물려서 어휘력을 전투적으로 강화시킬 그런 공부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 단어를 단어장으로만 외우면 위험하다라고 해서 대표뜻만 외우면 안 돼. 예문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가 어떻게 차이를 지고 있는지, 그 다음 단순히 동일 어원의 단어들이 뭐뭐 있다, 존재하는 수준을 머무르면 안 돼. 그건 V3 수준이고, V9 정도 수준이 되면 이번에 V3도 개정파는 그런 연습 들어갈 거야. V9 정도 수준이 되면 조어법,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어원적 접근이 확장돼야 되고, 그 다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문맥 추론이라고 했지? 이 문맥 추론 연습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작년이나 9월 평가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고난도 지문 수준에서 연습을 해야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문들이 전진 배치될 거야. 그 다음, 자, 전문 용어가 좀 등장하는 면이 있어. 테마별 영단어인데 최소한 EBS 수준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테마별 접근을 좀 할 거야. 물론 V9은 그 이상도 좀 노력을 해. 그 다음, 또 어떤 거 우리 공부한다라고 한 거야. 6가지 방법이라고 했잖아. 자, 배신 영단어라고 있다고 했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문맥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사용해야 될지. 자, 요 배신 영단어는 나중에 프린트나 다른 강좌에서도 또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테마별 영단어도 사실은 테마 독해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 따로. 그 다음 마지막이 뭐야? 이어 동사라고 했지? 그것은 전치사나 부사가 갖고 있는 공간적인 감각과 시간적인 느낌, 이것만 정확하게 느끼면 별로 어렵지 않고, 문제는 그것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 능력을 기르는 거. 그게 바로 예문 중심, 문맥 추론 중심의 어휘학습법이 그것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우리 교재가 좀 더디게 나와도 좀 이해를 해줘. 교재는 내가 그 공지사항에서도 이미 띄웠는데 일단 내가 워드로 편집하는 편집본이 한번 있을 거야. 그게 한번 이제 지금 우리 이 OT 강의 그리고 첫 강의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지나면 교재를 받아볼 수 있을 거야. 교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킨토시 편집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 근데 왜 2가지 버전이 존재를 하냐면, 예문 같은 경우나 단어를 선정을 할 때의 기준은 내가 하는 게 아무래도 나아요.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 내가 15년 넘게 수능 영어를 가르쳤는데 어떤 지문이 나오고 토플에서 안 나오는 지문은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내고, 그런 걸 내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 EBS 강의 경험도 풍부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고르지만 밑에 한글 해석, 누가 그러더라. 내가 이거 학습자료실에 처음 올렸더니 선생님 왜 한글이 안 보이나요? 자, 너희들이 나중에 그 아까 매킨토시로 편집하는 본 있지? 편집하는 본에는 한글 해석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예문의 중요 단어들도 따로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거야. 하지만 내가 편집할 때는 그런 것까지 나한테 하면 좀 그러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둬. 자, A번부터 먼저 봐봐. 1페이지 A번. 아까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사실은 여기 이제 대표적인 단어 OT에서도 얘기했지만 네거티브예요. 응? 자, 사실 네거티브만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의 차이가 터울이 컸던 게 아니야. 요거 뭐 수능 출제 매뉴얼이나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내가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그리고 구문독해 같은 데서도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뜻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왜 단어장 학습이 위험한지 알겠지? 단어장은 나중에 어때 효과가 있냐면 9월 모의고사 정도나 여름방학이 지나고 난 시점에 자,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단어장으로 총정리할 땐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여름방학만 지나도 거의 EBS 교재는 파이널 제외하고는 다 나와요. 그러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다 풀어본 사람이라면 단어장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 그 단어장에 자기가 봤던 EBS 단어 뜻을 적어요. 단어장에 추가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지. 근데 지금 단어장 외우는 거는 자기의 수능 영어 등급을 3등급에 고정시키겠다고 하는 목표하고 똑같아요. 자, 네거티브 우리 무슨 뜻이야? 부정적인이지. 뭐 좀 안다라고 해서 액티브의 반대말 소극적인. 이 정도지. 좀 더 알아봐야 좀 이과생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열에서 마이너스 계열을 나타낸다는 정도 알아. 자, 1페이지에 두 번째 인문 봐봐. 자세히 보면 1번도 2010년 수능이야. 2번도 2010년 수능이야. 3번은 2010년 9월이야. 수능은 학년도로 표시되는 거고 수능은 그 다음 연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한 년도 항상 숫자가 더 붙는 거 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네거티브를 냈는데 1번은 자, 지금 우리 프린트로는 밑에 한글 해석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기에는 한글 해석이 있을 거야. 자, 수능 기출문제 너무 쉬운 것들은 내가 해석을 안 해. 네거티브가 부정적인 거지. 부정적인 거지. 자, 나는 그래도 좀 해석해주자. 아휴, 처음이니까. 봐봐. 나는 충격을 먹었다고 했어. 뭐를 발견하고. imply something negative. imply가 암시하다, 함축하다지. 예문 중심으로 단어를 외우다 보면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외우고 그래서 1강에서 배웠던 단어가 2강의 예문에서 나오고 2강에서 외운 단어가 3, 4강에서 또 복습되고 그래야 어휘력이 자기있게 된다고. 자, 그래야 단어 강의 40강 넘게 들었는데 그 단어책에 있는 단어 외우려고 3개월 이상 헛수고하지 않지. 봐봐. 난 충격에 빠져들었어. 뭐를? 그것이 뭔가 부정적인 something negative, 부정적인 것을 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find out, 충격을 먹었다는 거지. which, 그러한 것은 결코 certainly I did not mean,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란 얘기지. 자, 네거티브가 이 뜻으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똑같은 시험지 2번의 네거티브를 봐봐. 2번의 네거티브가 뭐야? 2번의 네거티브가 뭐야? Get the negative old photograph. 오래된 사진에 부정적인 것을 갖고 와. 구해보라고? 이때 부정적인 거 아니지. 더구나 관사 더가 붙었으니까 명사화된 거 아니야. 일단 단어의 품사를 자꾸만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 자, 그리고 그 다음 정보가 나오는데 Show a front view of your face. 당신 얼굴의 정면이 나오는 사진의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와 얘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테마틱 보캐블러리예요. 테마별 영단어 접근법, 테마 독해 같은 데서 다뤄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사진을 have you developed into a pair of picture. 한 쌍의 사진으로 원래 디벨롭도 사진 관련 용어에서는 자, 요즘은 거의 디카 시대고 자, 우리 뒤에 이른바 그 휴대폰 뒤에도 뭐가 있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지만 필름 카메라 시대 때는 필름을 현상수에 맡겨. 사진관에다. 그게 디벨롭이었어. 그 현상을 자, 한 쌍의 사진으로 현상을 시키는데 그 한 장은 show you. 여러분들을
you actually look. 실제로 보이는 대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는 거다니까 보이는 대로 사진을 구하고 and one이지. 또 다른 하나는 reverse image. reverse 중요 단어야. 자, 좌우가 바뀐 반대되는 이미지, 리버스 이미지로 보여주는 사진을 한 짝으로 현상을 시키라고 했어. 붙어있는 소대에서 목적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즉, 왼쪽과 오른쪽의 표현이 interchange, 서로 맞바뀌게끔 한 거지. 자, 어쨌든 이때 네거티브는 뭐야? 사진의 원판이에요. 물론 이 당시 수능에 이거 원판이라는 뜻이 있었어. 자, 우리 한번, 자, 물론 약간 실제로 교재가 나왔을 때 페이지가 좀 바뀔 수는 있어. 4페이지 봐. 자, 4페이지가 아니구나. 실수할 뻔했다. 자, 6페이지를 봐봐. 그러면, 자, 단원이 전개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테마별 명단어를 정리를 했어. 그리고 지금 이 테마별 명단어에는 한글이 안 적혀져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맥킨토시로 편집한 택이나 그런 데서는 다 한글로 적혀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한글 적다고 투덜거리지 마. 강의용 교재에서는 일부러, 왜냐면 밑에 있는 설명들이 다 영영사전 설명 방식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또 오히려 이게 복습되겠지. 그리고 영어로 떠오르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테마별을, 왜냐면 예문이 워낙 풍부하고, 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자, 여러분들 그거 알아? 대한민국 단어책 중에 해외로 수출한 책이 딱 2개예요. 하나가 내가 OT에서도 얘기했던 김정기 선생의 거로 보케버리 워크숍. 그 단어책은 중국에서 최근에 출판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로 김정기 선생님이 은퇴하고 지금 어디 그 중국 주재 영사로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책이 중국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어요.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 책도 나랑 예문 정신이 똑같아. 김정기 선생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자기가 봤던 좋은 책들의 예문을 다 집어넣었어. 다만 단점은 그게 80년대 예문이라는 거지. 응? 2번째, 꼬리에 꼬리를 물고라는 영단어 책이 일본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원을 잘 정리한 책으로 평가받는 책이야. 응? 누가 알아? V9. 미국에서 출판을 의뢰할지. 응? 자, 너희들은 이 초판본을 잘 간직하고 있어. 응? 자, 그 다음 속으로 또 비웃었지. 다 달려. 자, 봐봐. 근데 실은 내가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의 네거티브를 주목했던 거는 2번 단어 아니야. 3번이야.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의 학습이 왜 중요한가? 응? 자, 개인적으로 이 9월 평가원 문제를 풀었을 때 답 고르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 그렇지만 첫 줄에 나오는 이 네거티브, 이거에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멍했어. 우리 멍 때린다라고 하지? 왜 이런 의미를 썼을까? 왜 여기에 네거티브라는 단어를 구사를 했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출전을 확인해 보니까, 자, 영국의 잡지,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 사이언스지의 거의 동급이야. 응? 자,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과학 잡지, 저널, 전문 저널이라고 하면 사이언스 미국 중심, 네이처 영국 중심인데, 네이처에 실린 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 눈에는 네거티브가 이런 의미야. 아까 내가 과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로 플러스는 포지티브. 자, 포지티브를 쓰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 반면에 네거티브 음을 쓰는데 음의 의미가 문맥상 의미에 삼투압된 거야. 자, 한번 봐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많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nature. 따옴표 쳤지? 사전적 의미의 nature로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야. 뻔히 아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는 거야. 자연이라는 것은 define, negative. 부정적인 것으로, 자, 이때 부정적인 거는, 자, 문맥상 의미로 인간의 행위가 포지티브는 뻗치는 거고 네거티브는 영향력이 뻗치지 않느냐. 이때 네거티브는 인간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이라는 문맥상 의미를 쓴 거야. 요 문제는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내가 비록 자, 오래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소재 중에 하나였다고. 과학자들이 네거티브란 단어를 쓸 때는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쓸 때는 인문과학을 전공한 나 같은 사람이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한 나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문맥에 삼투압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야. 요거를 우리는 V9에서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의 영향력이 뻗치지 않는,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마이너스 영역이라는 거지. 자, 봐봐. 자, 그러면서 콜론이 나왔으니까 똑같은 얘기 또 왔잖아. 즉, 그것은 자연은 존재하는데, 바로 뭐가? 자, 뭐가 존재하는 거야? Where people do not. 이때 두가 대동사니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 사람의 영역, 바깥이지. 음수의 영역이라는 거, 음의 영역이라는 거지. 사람의 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했어. 자연은 바깥 속에 놓여져 있고, 그 다음, agricultural realm. 자, outside urban, 도시나 농촌의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도시나 농촌은 인간이 자연 속에 거주하고 있는 영역이지? 이게 플러스 영역이겠지. 그치? 자, in region of earth, 지구의 영토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natural process. 자, 자연의 과정이 unimpeded. 자, unimpeded가 보이지? 자, 이번에 또한 그 V9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어원의 접근을 총정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원적인 접근을 총정리하면서 그것은 아마 여러 차례 반복될 거야. 응?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휘책들에 대해서 내가 좀 불평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원을 첫날 배웠어. 그러면 1강에서 배웠어. 근데 20강에서 가면 그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예문을 중심으로 어원을 반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중요 어원을 하는데 문제는 조어법이야, 조어법. 봐봐. 우리는 이게 PED가 어근적으로 페달, 그 다음에 필수 단어지 수능, 페데스트리안. 그리고 나도 개인적으로는 impede 같은 단어는 이미 V3 수준에서 외우라고 했어. 파일 집어넣고 상대방을 방해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impede를 표제어로 외웠지만 부정의 접두사 on이 붙었고 그 뒤에 과거분사가 되면서 형용사가 돼버린 거지. 방해받지 않는 이지. 이런 조어법을 우리가 전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방해받지 않고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인간이 간섭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하는, 인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이란 단어로 문맥상 의미로 네거티브를 구사한 거지. 이걸 우리는 피규레티브라고 한다고. 이걸 메타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예문 중심의 단어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EBS 교재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 단어는 외울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단어는 좀 잘 안 낼 텐데 이런 판단력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EBS 단어, EBS 교재에 있는 단어 너희들 다 외우게 된다? 다 외우고 달려들어. 영어만 보는 거 아니잖아, 시험이. 그 다음, 자, 루트, 왜 내가 조어법이 중요한가? 접두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이나 언이 다 접두사야. 보통 접두사는 크게 긍정, 부정 방향이야. 접두사 2개 붙은 거잖아. 그리고 이게 전미사야. 품사를 판단할 때 이제 보통 전미사 써. 하지만 임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니까? 언임피디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어근 접근할 때도 봐. 4번이 그 대표적인 건데 이미 2007년 수능부터 이렇게 언을 공부하되 조어법, 단어를 스스로 형성시키고 생성하는 법을 배워라. 자, 나봐. 오른쪽에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 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외워요. assemble를 외워. assemble. 이때 쌤이 어근적으로 들어가서 얘가 누구야? 쌤이지. 어느 나라 말이든지 모음이 면접 변화예요. 그렇잖아. 그치? 이게 뭐 얘가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 쌤이 또 뭐로 바뀔 수도 있어. similar.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수능에서는 이런 단어도 나왔어. assimilation. assimilation이라는 단어도 나왔어. 자, 문제는 조어법을 아는 거? 자, 봐봐. 그런데 그리고 이제 resemble이 있어. resemble이라는 단어 있어. 여기도 쌤이 들어갔어. 자, 봐봐. A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느낌이 있고 똑같은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놨어. assemble, 조립하다야.
리젠블은 반복의 느낌이 있는 접두사로 사용됐으니까 똑같은 게 또 나온 거야. 리젠블이 뭐야? 닮았다지? 닮았다지. 근데 자, 예문 봐봐. 4번. 디스어셈블과 리어셈블이 붙었지. 자, 여기서 조어법을 낸 거야. 자, 디스가 먼저지? 디스가 먼저지? 디스어셈블을 냈고 리어셈블을 냈어요. 자, 얘가 조립하다면 자, 조어법으로 이미 부정의 접두사를 또 붙였지. 조립하다의 반대말이 뭐야? 분해하다지. 자, 조립한 것을 다시 하는 거 얘가 뭐야? 재조립하다지. 재조립하다가 되지. 그러면 문제는 거기 나왔지? 디셈블이 뭐야? 응? 자, 이게 조어법으로 이렇게 냈다면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얘기지. 이렇게 출제의 흐름들을 타고 들어가는 거야. 자, 어셈블이 뭐라고 했어? 조립하다. 똑같은 것이 다시 나온 거 리셈블 닮다. 디스어셈블 분해하다. 리어셈블 재조립하다. 디셈블은 자, 가장하다. 거짓으로 가장하다.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뜻이야. 디셈블. 얘가 출제 포인트지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어근 하나만 갖고도 나머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면 돼. 이것까지 다 예문 집어넣을 필요는 없지. V9의 전략은 좀 달라. 틀릴 가능성이 높은 단어들을 많이 표제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어원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야. 자, 거기 보면 자, 디셈블, 숨기다, 가장하다라고 조심하다라고 했고 어셈블, 조립하다, 리셈블, 닮다. 사실 얘네들은 조어법을 통해서 깨닫는 영역이고. 자, 그럼 한번 봐봐. 근로자들은 1968년에 브릿지 그 다리를 디스어셈블 분해하고 넘버링 더블링 벽돌의 개수를 하나하나 숫자로 세고 이때 넘버링이 동사로 사용된 거 눈여겨보고 자, 세면서 분해를 하고 센트댐 그것을 로스앤젤레스로 보냈어. From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다리에 분해된 것들은 taken to Arizona. 아리조나주로 이동되어지고 거기서 아리조나 사막에서 재조립했다지. 재조립했다지.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봐봐. 자, 5번은 요거는 자 9월달 평가원 9월달 자 지금 밑에 괄호 속에 되어 있는 것들은 자 숫자는 9자가 붙으면 보통은 이건 평가원이야. 평가원이야. 반면에 SN이 붙으면 수능이고 경찰대는 경찰대로 따로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영어로 적혀져 있는 거 있지. Link to the New Science Network. 이거는 출제된 원전이야. 원전이야. 아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EBS 교재의 경우는 원전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휘 레벨이 상승한다고 했지. V9도 최대한 미국 대학생들이 보는 수준의 어휘책에서 예문을 따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응? 자, 봐봐. Intolerance, insensitivity, accessibility. 자, 봐봐.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장에서는 얘를 외우는 거예요. tolerance. 그치? 반면에 sensitivity. 얘도 마찬가지지. sensitivity. 자, 얘도 얘를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얘는 자, accessibility가 나오지? 자, 사실 얘는 접근이나 접속으로 얘까지만 외워요. 우리가 표제어로 보는 건 얘야. 근데 얘는 지금 부정의 접속사 인이 붙었고, 그치? 얘는 뒤에 명사 전미사가 붙었지. 조어법이잖아. 근데 재밌는 거, 이게 9월 평가원 문제인데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이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로 뒤틀지 못하고 단어를 스스로 생성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 틀린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거야. 왜 틀렸냐고 물어봤더니 그 순간 이 단어 뜻은 떠오르는데 accessibility 이런 단어들이 붙은 게 정보가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문 중심의 V9을 2005년에 봉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개봉한 거야. 봉인을 했었단 말이야. 자, 봐봐.
자, over millions of years. 자, 수백만 년에 걸쳐서 에코시스템. 생태계의 경우에는 amazing. 놀라울 정도로 멋머리를 개발을 했는데 error and failure. 실패나 실수나 failure. 실패에 대해서 놀라운 멋머리를 개발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지. 그래서 survival even 심지어 drastic event. 자, 아주 drastic. 철두철미한 자, 중요 형용사야. 철두철미한 파괴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유카탄 반도의 자, meteorite. 이게 뭐야? 유성이지. 유카탄 반도의 어떤 유성이 충돌했던 그런 사건. 그런 사건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그 유카탄 반도의 유성의 충돌은 자, 덴저 오브 사우전드니까 수만 종의 생명체를 뭐하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가 자연은 살아남은 거지. 실수나 실패 또는 그런 좌절에서 살아남은 거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봐봐. 인톨러런스. 견뎌내지 못한 거야? 견뎌내지 못. 내가 천천히 직역을 했잖아. 우리의 복합어처럼 톨러런스가 용서, 관용, 백날 외워봐. 그런 실패나 과오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었어? 아니지. 자, insensitivity. sensitivity 하면 예민한, sensitive, 민감해요, 예민해요, sensitive. 자, 거기에 예민했던 거야, 예민하지 않은 거야. 둔감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 뭐야? 자, 찔러도 끄떡 안 한 거지. 둔감하다는 얘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로 자연의 어떤 실패나 좌절, 유카탄 반도의 유성이 충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문맥상 의미로 잡아쳐야지. 조어법의 근거에서. 어세스가 접속 접근이지만 자, 접근 가능성은 아니지요. 어빌러티가 능력이니까. 이런 조어법이야. 시험 문제에서 지금 출제위원들이 관심 갖고 함정으로 내는 영역은. 얘는 빈칸 넣기 보기였어. 근데 왜 어원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냔 말이야. 조어법을 배우는 거지. 그다음 자, 10번으로 들어가봐. 10번으로 들어가면 자, 7번에 half-hearted라는 단어가 보이지. 자, 난 거짓말 안 해. 자, 분명히 실전에서 외우라고 했어요. wholesale 외우라고 했어. wholesome 외우라고 했어. 자, whole-hearted 외우라고 했어요. 응? EBS에서도 이거 외우라고 했고, 응? 그 다음에 뭐? 응? 자, V3 같은 강의에서도 외우라고 했어. 자, wholesale은 이거 뭐야? 물건을 전체적으로 파는 거니까 도매고, 자, wholehearted 하면 마음이 전부 다니까 진심으로야. 진심으로야? 근데 출제위원들이 자, wholesome 일단 얘는 좀 조심하라고 했어. 개인적으로 나는 구문독해 강의에서조차도 wholesome만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야. wholesome이 무슨 뜻이니까? wholesale, 도매라고 했고 wholesome은 건전한, 건강한이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판단에서 벗어나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근데 출제위원들이 나의 허를 어디를 찌른 거야? 얘를 낸 거지. 그럼 복합어 다 외울 거야? 아니지. EBS 교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뜻으로 해석이 안 되는 놈을 우리가 눈여겨봐두면 되지. 그거 좀 이따 또 나와. 응? 자, 봐봐. 자, 보자고. The person. 자, 7번이 이른바 대조추로 이루냐. 두 번째 줄에 있는 on the other hand 내모쳐. 자, 우리 구문독해에서도 비교대조, 대조추론, 논리독해에서도 얘기했지? 자, 봐봐. 그러나 bearing, 감히 자, taking a wholehearted stand for truth. 스탠드가 여기서는 얘는 문법 문제였는데 스탠드가 입장이에요. 이 문법 문제 함정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스탠드가 동사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시험 문제 기법을 쓴 거야. 여기 스탠드는 명사로 입장이야. 진리를 위한, 진실을 위한 진심 어린 입장을 과감히 취하는 사람들이라면 종종 achieve result, 자, 결과를 성취하는데 surpass, 이게 이제 어원적 접근의 단어지. 초월하고 추월하는 거지. SUR이 슈퍼 계열이니까. Their expectation, 자신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를 얻어내. 반면에 그럼 정반대가 되겠지. 출제위원들이 생각할 때 half-hearted란 단어, 자,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 자,
이 단어는 wholehearted의 반의어 관계니까 너희들이 문맥상 뜻을 짐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낸 거예요. 훈련용으로 좋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는 소재였지. 자, 반면에 half-hearted, 얘가 뭐야? 오른쪽에 동의어들 보이지? lukewarm, 이거 중학교 영단어야. lukewarm이 뭐야? 미지근한이지. indifferent는 차이가 없는이 아니라 무관심하냐? indifferent, 무관심한. indifferent, 무관심한. 자, warm-hearted는 자,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열성적인 것의 반대말이지. 진심으로 열이 있게라면 half-hearted는 무관심하게, 응? 억지로, 내켜하지 않는 이지. 이런 의미의 그물망이 자, 영어가 맞물려져야 돼. 반면에 내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의 distinguishable. 자, 두드러지고 유명하지 않는데 어떤 용기 때문에 결코 유명해질 수 없다고 했어. 심지어 그것이 own affair,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녕과 결부된 것일지라도 반의어 관계로 시험 문제 낸 거지. 자, 그 다음. 자, 8번도 마찬가지야. deviance. 물론 우리는 자, 이 deviance는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었다면 DE가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 이게 이제 어원적 접근의 장점이지. 또 하나는 문맥성의 흐름을 잡을 수도 있어. 물론 그리고 사회학이나 심리학 쪽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이게 사회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뭐 핵심 키워드거든. 자, 근데 8번 unlike 내 맞추고 대조 추론이라고 해. other setting, 다른 환경 속에 있는 deviance들과는 다르게 스포츠 분야의 deviance는 종종 involve, 포함을 하고 있는데 unquestioned, 자, 여기도 봐봐. 아이고, 미안. 자. 자, 일단 ques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question은 뭐야? 동사로 question은 의심하다, 의문시하다야. 질문하다 말고 의심하다, 의문시하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어. 두 번째, 조어법에 근거해서 접두사 붙였고 일이 붙였지. unquestioned, 우리 단어장에 없는 단어야. 응? question이 뭐라고 했어? 의심하다, 의문시하다. 자, 봐봐. 자, 스포츠 분야의 디비어스들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대조 추론이잖아. 의심하지 않고 억센턴스, 받아들이고 익스트림, 극도로. 얘는 내가 필수로 외우라고 했지. 폼. 우리 유니폼이 교복, 제복, 군복이잖아. 교복, 제복, 군복이다 보니까 형식이나 형태를 하나로 맞추려고 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거. 수는 순종이지. 그 다음 뒤에 뭐가 보여? norm and expectation이 보이지? 놈이 규범이고 expectation이 사회적인 기대야. 다른 분야의 deviance들과 다르게 스포츠 분야의 deviance들은 자, 자, 종종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의심도 않고 의문시 않고 받아들이면서 극도로 순종을 해. 사회적 규범과 기대감을. 그러면 이때 대조 추론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테마틱 리딩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글을 쓸 때 항상 서양 애들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나누면서 개인과 사회, 일반적으로 디비언스는 사회적인 법규나 규범보다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관심이 더 크게 해. 반면에 스포츠 분야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적 규범이나 익스펙테이션을 더 중시하고 귀중히 여긴다겠지. 이런 대조 추론으로 디비언스란 단어가 최종적으로 일탈이란 뜻이 떠올랐어야 그 사람이 진짜 어휘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휘력이 있는 사람이야. 일탈이라는 말을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 떠올랐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어휘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우리말 언어 영역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에서 다 찾아? 아니잖아. 사전에서 다 찾는 거 아니지? 응? 자, 그게 어휘력이라는 걸 기억을 해둬. 자, 그 다음. 자, 9번도 한번 봐봐. 9번은
지금 존재하는 번역본에서도 또 문제가 돼요. 자, 물어보자.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어요.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어. 에이전트는 파일로트에 T 사운드가 붙었으니까 이때 T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미사야. 에이전트. 직원, 요원. 사람이야. 에이전시. 누가 그러더라? 대리점. 그게 바로 토익 0단어를 공부한 거예요. 토익에서는 대리점이라는 뜻이 먼저 나와. 수능에서는 기관, 단체, 조직이라는 뜻이 더 중요해요. 이런 미묘한 차이점을 느껴야 돼. 자, 에이전트가 뭐라고 했어? 직원, 요원이지. 그 다음에 에이전시는 뭐라고 했어? 기관, 단체, 조직. 나도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 자, 봐봐. 자, 9번. 이건 윤리학 지문이거든. 거기서 에이전시라는 단어가 보이지. 에이전트도 있고 에이전시도 있지. 이때 에이전시가 기관, 단체, 조직이 대입되나 봐봐.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 그 다음에 문맥 추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문맥을 선투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능력. 그게 어휘력이라고 했어. 에이전시, 기관, 단체, 조직으로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자, 한번 그 예문 봐봐. The most obvious, 가장 명백하면서도 salient. 이때 salient도 첫 단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 이 salient 정도를 외우려면 그게 우리 OT에서 얘기했던 GRE. 미국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야. 그 정도로 레벨이에요. salient. 모르는 단어 일부러 집어넣은 거야. 첫 줄에. 그래서 너희들 당황하게끔 만들었어. 물론 단어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단어를 외워야 빠르게 떠오르지. 하지만 그게 좋은 문장 속에서, 그리고 단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단어를 문제풀이 과정으로 끊임없이 복습을 해야 단어가 외워져. salient 여기서 두드러지냐? 자, 봐봐. moral agent. 도덕적, 에이전트는 행위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의 가장 명백하면서도 salient, 두드러진 특징은 capacity, 능력인데 rational thought,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도 한번 봐봐. 얘도 일부러 조호법을 이용한 단어잖아. 응? 얘도 일부러 조호법을 이용한 단어잖아. 자, 컨테스트는 시합이나 경쟁이야. 부정의 접수사 엄 붙였고 일이 붙었어. 자꾸만 이런 예문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원이나 어근이 활용돼야 돼. 시합할 필요가 없는 이치, 시합하지 않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 봐봐. 이것은, 자, 재론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 나왔네. Any form of moral agency. 자, 그 어떠한 형태의 도덕적 기관? 자, agency의 두 번째 뜻에, agency 두 번째 뜻에 행위나 운영이나 활동이라는 추상명사의 뜻이 있어요. 행위야, 행위. 여기서는 대리점도 아니고 기관단체 조직도 아니고 행위야. 자, 봐봐. 자, 이것은 어떤 도덕적 형태의 행위에서든지, 자, 뭐를? 의심의 여지가 없고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수 조건이야. since,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accept, 뭐뭐를 받아들이고 있다? 밑에 있는 해석 참조해. 자, 기출 예문이니까 뭐 매번 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 자, 봐봐. 오른쪽에 있는 프레지던트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나 의장이라는 뜻이 있지만 프레지던시는 뭐야? 대통령으로 지위나 자리나 활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씨, 대통령 이제 못 해먹겠네. 이럴 때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직위로서 지위나 활동이지. 에이전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레지던트는 주민 거주자라는 뜻이 있지만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자, 거주지나 주소나 주택인데 어디에 살고 있는 그 자체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예문 속에서 자꾸만 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 10번 세마틱 보캐블러리에 들어가봐. 자, 10번 밸런스가 있고 11번 퍼스펙티브인데 이 퍼스펙티브는 2005년 수능이지 벌써 또. 자, 봐봐. 자, 10번 executive purpose 제일 어려웠던 문제지 작년 수능에. executive를 실행하다, 집행하다, 처형하다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어. 실행, 집행, 처형하다 외우면 뭐해?
어떤 목적을, 자, executed가 과거분사가 돼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만 이걸 좀 실행된 목적 의도 그러면 안 돼. 응? 그런 식 직독직해 안 통해. 이런 난이도 문제가 되면. 자,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우리가 실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transaction. 거래야. 행동을 서로 주고받는 거 거래인데 그 거래 속에서는 시간과 에너지, 자, spent on execution, 그 실행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소비했던 시간과 에너지가 are balance. 자, 너희들이 혹시 갖고 있는 모든 기출 수능 모아놓은 그 영어 참고서들이 있어. 거기에 밸런스가 균형을 잡다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거 그 책 만드신 선생님이 직접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나름 어떤 영어 책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내공이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거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석한 거 아니에요. 밸런스는 아마 V3에서도 우리 얘기했어. 대차 대조표,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대차 대조표란 뜻도 있고 은행의 잔고란 뜻이 있어. 여기 지금 스펜드 동사를 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의도된 목적, 자,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실행했을 때 그건 하나의 거래와도 같다라고 했어. 경제적 비유의 전략을 취했잖아. 그치? 이런 게 테마틱이야. 세마틱이지. 테마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그 실행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 그것은 대차 대조표상 수익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돼. 뭐와 대조적으로? 리절팅,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이때 어셋 재산이라고 해? 아니야. 결과야, 결과. 그것에 의해서 산출되는 최종적인 결과. 수입이겠지. 지출에 반대는 수입의 지출. 수입이 모이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어셋을 여기서 서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꼬이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 최종적인 잔고가 대차 대조표상의 균형이 맞아야 돼. 노력은 많이 했는데 얻은 게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아이디어 케이스,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the former, 전자지, 전자, 후자, 앞에 거 뒤에 할 때, 자, 전자가, 즉 투입된, 소비된 시간과 에너지가,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대한민국 거의 이걸로 외우지 않나? 응? approximately. 지금 이 단어가 뭐로 나왔어? 밑으로 발음하면 형용사고, 메이트로 발음하면 동사야. approximate가 되겠지. 응? 자, approximately는 약 대략인데, 여기서는 접근하다지. 그래서, 자, 그것이 거의 전자가 제로에 접근을 해야 되고, later. 나중에 것, 후자가 뭐야? 결과적으로 resulting asset이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산출되는 결과. 산출되어지는 그 결과는 무한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지. 노력은 적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밸런스 같은 단어를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서 예문을 골라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너희들이 수능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생존할 수 있는 거야. 자, 11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퍼스펙티브, 얘는 원근법이야. 원근법이라는 게 뭐야? 자, 가까운 건 크게 그리고 먼 것은 작게 그리는 거야. 조선의 화풍 옛날에 산수화 같은 걸 보면 여기에 바둑 두는 사람이 나와요. 조선이나 중국의 화풍을 보면 산수화를 그릴 때 말이 돼? 산속에서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거를 우리는 보통 인간과 자연이 합일된 하나가 된 자연의 모습인데 르네상스 이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거 원근법이 추구됐다는 거야. 그럼 퍼스펙티브, 관점이나 전망이라는 뜻으로 백날 외워봤자 시험장에서 오히려 배신당하지. 자,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별 단어들이 중간중간 챕터에서 반복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자,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예문을 다양한 소재에서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배신 영단은 이른바 다이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를 배신하는 건데 12번. 자, 시간이 좀 쫓기니까 오늘 목표가 이거 이상이었는데. 자, 처음엔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자, 셀이란 단어에다 눈여겨봐. 해석은 밑에 있는 거 참조하고. 자, 셀. 자, 오른쪽에 1, 2, 3. 자,
저절로 외워지게끔 다이어를 정리하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겁먹지 마. 내 강의력이 또 짱이잖아. 셀. 제일 먼저 대한민국 아이들 떠오르는 게 세포야. 두 번째가 뭐야? 두 번째가 뭐야? 세포 말고. 세포 말고 두 번째가 뭐야? 건전지 할 때 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셀룰라 폰이 오른쪽에 보이지? 필기 시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휴대폰이야. 왜? 전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집에 있는 집 전화는 코드가 꽂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일상적으로 공급이 되지만 우리 휴대폰은 자 방전이 될 수도 있지. 세포, 전지 세 번째가 뭐야? 감방. 독방을 지칭해 보통 감옥, 방방. 세포, 전지, 감방. 뭐라고 했어? 세포, 전지, 감방. 그러면 when the fuel cell 이게 연료 세포야? 연료 전지지? 연료 전지지? 자, 얘는 뭐 EBS에서 나왔던 교재의 지문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internal combustion engine 형광펜치래. 이게 뭐야? 내연기관. 휘발유나 디젤로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 엔진 안에서 폭발을 하지. internal combustion.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거야. 그것과 다르게 자, 전기 자동차는 외부에서 전기가 주입돼서 모터가 돌아가는 거지. 모터 안에서 뭐가 폭발하는 게 아니잖아. internal combustion engine.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지만 EBS 교재 단어였으니까 방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 13번. 자, practice. 한번 너희들 내공 보자. 연습, 훈련, 실천. 연습, 훈련, 실천. 보면 안 돼. 연습, 훈련, 실천 말고 내가 왜 배신영단하는 말을 더 좋아할까? 이게 관행이나 관례, 사람들이 늘 하는 관행, 관례라는 뜻이 있고 그 뜻이 프랙티스는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어떤 뜻이 자, 프랙티스에서 중요해. 의사나 변호사가 개업이나 영업을 할 때는 프랙티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 조업법으로 어떤 단어가 중요해? more practice란 단어를 외워야 돼. 머리 부정의 접두사하고 자, practice, 연습, 훈련, 실천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관행이나 관례라는 뜻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는 관행, 관례였다는 거야. 여기 지금 문맥상은. 두 번째는 영업이나 개업이라고 했지. more practice. 이게 뭐야? 의사가 오진을 하는 거야. 오진을 하는 거야. 충분히 출제 가능성, 개연성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14번은 좀 다른 접근 방법이야. 응? 자, 이것도 배신 영단어의 일종인데 우리가 백이 무슨 뜻이야? 백이 등이잖아. 근데 백이 동사가 되면 누구누구를 서포트, 지원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 돼. 근데 문제는 자, 이게 9월 평가원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거든? 정답률 20% 나왔던 지문이야. 응? 자, back oneself to. 이거 제대로 해석한 사람들 거의 없다는 거야. back oneself to. 응? 자기 자신을 후원하다, 지지하다. 자, 쉬운 걸로 가봐. support oneself 하면 뭐야?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야. 서포트가 부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부양하다는 것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다지. 그러면 자, back oneself to는 뭐야? 내 자신이 뭐하기를 뒤에서 후원하는 거야. want to지? 원하다지? 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want to, intend to야.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제기대명사로 만들 때 이런 수거도 다 외워? 아니지. 기본적으로 예문 중심으로 훈련하면서 이런 조어법을 배워야지. 자, 거기 봐봐. teach oneself가 뭐야? 독학하다야. 내가 나를 가르쳤어. 우리 독학재수라고 하잖아. 독재라고 하지? 독학하다야. dress oneself. 드레스가 원래 옷을 입히다야. 타동사란 말이야. dress oneself가 되면 뭐야? 옷을 입다야. 타동사가 자동사로 되는 거 느껴줘야 돼. sheet oneself. sheet는 원래 앉히다지만 oneself가 붙으면 뭐야? 앉다야. 그 다음 devote oneself to. 원래는 devote는 뭐야? A to B지? A를 B에 갖다 바치다야. devote oneself to 하면 자기 자신을 어디다 갖다 바친 거니까 헌신하다야. 이렇게 영어가 영어로 떠오르는 연습해야 돼. convince oneself. 원래 convince는 뭐야?
A of B가 돼서 A에게 B를 확신시키다야. 이거 나중에 저절로 다 외워져.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는 거 뭐야? 그럼 확신하다지. 확신하다, 믿다지. 그 다음, resign oneself to의 형광펜칠해. 자, resign이 사임사직하다. 아마 V3 들은 사람들은 요거 내가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했지. 자, resign oneself to가 back oneself랑 거의 동급처럼 어려운 레벨이에요. resign 사임사직하다잖아. 자기 자신을 사임했다? 체념하고 순순히 따르다야. 체념하고 순순히 멋머를 따르고 복종하는 거야. 이미지 안 떠오른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어. 자, 아마 학습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다이어만 정리해도 그것만 정리해도 어느 정도 파괴력 가져요. 이 다이어 연구는 솔직히 일본 애들이 제일 많이 발전시켰고 사실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 책은 일본 책 베낀 거예요. 하지만 일본 책에 건드리지 않은 영역들이 이런 영역들이에요. 품사의 변화가 되었을 때 한국 시험에 틀리는 거. 왜냐면 일본 시험에서 좋아하는 소재하고 한국 출제위원들과 한국 교사들 좋아하는 소재가 달라요. 이제는 영어 자립할 때 됐어. 그 다음 프레이저 버브는 자 봐봐. 자 요것도 봐봐. get across가 있잖아. 만약에 자기가 get across를 못 외웠어. 요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총정리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줄 거야. 특히 이 V9 교재는 뒤에 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문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없는 거야. 글 속에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A, B, C 또는 D 중에 하나를 고르는 기법이거든. 근데 그 A, B, C 보기 중에 이어 동사를 많이 배치했어. 왜? 기본 동사를 이어 동사로 풀어쓴 거야. 그래서 자 사실은 그래. 우리 제일 많이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come across야. 응? across가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교차로에서 만나는 거 come across가 우연히 마주치다야. 그럼 get across. across가 넘어가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공간적인 의미이지 전달하다가 그러겠지. 그치? 자 거기 big words라는 단어 조심해. big words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게 사전적 의미와 문맥상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 유명한 문제예요. 사전적 의미로 big words는 뭐야? 응? 허풍이에요, 허풍. 응? 허풍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려운 단어라는 문맥상 의미로 완전히 뜻을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인 교수가 그렇게 바꿨다면 항의할 수 있어. 근데 거기 봐. Beijing Managerial Skill for 미국이야. 미국 책이야.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미국인이 썼는데. 그 다음에 17번. 자, 누차 얘기하는데 from 가까워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면 서울에서 멀어지는 거지. B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B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어 동사는 그 뒤에 붙는 부사랑 전치사의 공간적인 감각 능력, 시공간적인 좌표 능력,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cave 이런 식의 변형된 수거구에 조심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문이 더 전투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자, 원래 오늘 첫 강의에서 챕터 1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내가 미리 얘기했어. 자, 강의용 교재에는 한글이 적겠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한 달 정도만 기다리고 나면 인쇄용 교재가 나올 거야. 인쇄용 교재가 나오면 그건 이제 맥킨토시 편집이 되고 밑에 예문에 들어준 것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문에서 꼭 중요할 단어들이 있어. 또 이거 출력하는 사람들 또 처음엔 투덜거린다. 왜 칼라 썼냐고. 왜냐면 예문에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어. 사실 나 거의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15년 넘게 강의하면서 책을 이색으로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완고한 고집 중에 하나가 미국의 수험서들이 거의 칼라를 안 써요.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시험지가 칼라가 아니야. 뭐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 V9 교재는 밑에 있는 예문, 그러니까 예문 속에 중요하게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가지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그리고 밑에 방식에 그 단어들의 뜻을 기본적으로 좀 최대한 정리시켜 주려고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V9의 밑에 있는 부분만 눈으로 쭉 읽어봐도 아, 내가 이 정도 단어를 외워야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V9의 좀 다른 접근 방법, 그리고 무한 반복의 기법을 통해서 단어 강좌를 듣고 나서도 나중에 자, 3번, 4번 다시 봐야 겨우 외워지는 그런 단어장들과 단어책으로서 근본적인 구별,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V9에서 맛보게 될 거야. 자, 고생했어. 화이팅!